이게 뭐 숙제가 좀 많지 않았어? 다는 다은 못했어? 어디? 응. 두 번째 거까지? 어. 여기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 끝까지? 어. 여기까지만 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앞에 넘겨줘봐. 응. 이렇게. 효진이 어디까지 했어? 이제부터 응. 여기까지. 왜 이렇게 조금 했어? 어? 질문인지 볼까, 얘들아? 질문? 그럼 지난 시간에 요거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 생물 다양성과 보존을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질문 혹시 있어요? 첫 번째 거? 2회 6번? 오케이.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에이, 뭘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다. 자, 2회 6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표는 어느 지역 A, B, C, D 지층에서 발견되는 가부터 박까지 화석을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 화석은 다른 지역에서도 표와 같은 분포로 발견이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화석은 아무래도 어떤 화석들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여기저기 막 같은, 여기서도 발견되고 저기서도 발견되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표준 화석의 분포 범위는 뭐 해야 되겠다? 넓어야 되겠다. 이 조건은 만족을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 볼까요? 자, B층과 C층 사이에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B층과 C층에는 생물이 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이 기억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볼까요? 자, A에서 B로 갈 때는 사라지는 게 3개, 새로 만들어진 게 1개니까 5. 생물계의 변화가 4가지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B, C는 변화 하나도 없고 C와 D 사이는 사라진 게 2가지. 자, 사라진 거 둘, 새로 만들어진 거 하나니까 여기는 변화가 3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 D에서 이 사이에는 변화가 몇 가지? 1가지가 있으니까 만약 여기 대멸종이 존재한다면 어디에서 대멸종이 있었다고 보는 게 좋겠죠? A와 B 사이라고 봐줘야겠죠. 설마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케이. 자, 갑니다. A층과 B층 사이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화석은 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마는 있잖아. 너무 생존 기간이 너무 길어. 너무 긴 건 안 돼. 우리 표준 화석의 조건이 뭐였지?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범위는 넓고. 그치? 얘는 너무 오래 살았어. 그치? 그럼 만약에 물론 이게 우리가 진측을 확신하진 않지만 여기에서도 한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생대 말이야. 여기는 중생대 말이야.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고 해봤을 때 알겠죠? 그죠? 얘는 지시대를 뛰어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으니까 계속 살고 있으니까 표준화석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죠. 쓰마 이해가? 이해했지? 오케이. 그러니까 누구만 맞아, 여러분? 이건 디귿만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참 그림을 잘 그려. 그지? 공룡 되게 잘 그렸다. 그지? 자, 또 뭐 해줄까?
질문 없어? 응? 1회 20번에서 1회 20번? 잠깐만. 1회 20번. 자, 기억 A 시기에 총 3번의 대멸종이 있었어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대멸종이 쌤이 이게 제시대 통틀어서 몇 번 있다고 그랬지? 총 5번. 맞지, 그지? 그래서 이게 여기가 지금 고생대 말인 거 알지? 고생대 말이 몇 번째 대멸종이었는데 이때가 기억 안 나죠? 이게 3번째 대멸종이어서 고생대 말이. 응? 알겠지? 여기가 3번째 대멸종인 거야. 그러니까 A 구간에 대해서 몇 번 있는 게 맞아? 어? 이해가죠? 근데 어, 위로 갔다가 어, 아래로 떨어지는 게 멸종 아니에요? 그쵸? 왜? 그러니까 여기, 여기, 저기 앞에는 대멸종이라 안 치는 거예요? 여기? 아, 너무 적어. 여기 너무 적어. 알겠지, 그죠? 어. 그래서 이게 고생대 말이 이게 3번째라고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됐지, 그치? 저게 3번째 대멸종. 여기가 4번째, 여기가 5번째. 중생대 말이 5번째인 거 알지? 그래도 소행성 충돌한 거. 이렇게. 그죠? 눈금 저 내려오는 게 좀 약간,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치? 어디는 멸종이고, 어디는 아니고, 그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또 어디 갈까요? 이름 참 서경이가 이름이 맞지? 서경이. 학생들 시경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살짝 살짝 시경이? 서경이? 살짝 헷갈렸어. 서경이는 전주에서 1학기 때 시험 잘 봤어? 괜찮았어? 어. 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과학만 못 봤어? 어. 어. 음. 영어 다 약간
문과 과목 쪽을 좀 잘하는 편인가 봐, 석영이가. 어. 그럼 나중에 진로도 혹시 문과 쪽이야? 음. 근데 통과는 어쨌든 문과 쪽을 가더라도 수능은 봐야 되니까, 그지? 이번 할 때 열심히 해놔. 석영이는 고2 때는 거의 과학을 안 하겠네. 그치? 많이 안 하니까. 지금 열심히 해놔야 되겠다, 그죠? 자, 또 뭐 할까요? 다 됐어? 석영이 질문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 환경과 생물 적은 됐고, 자료가 이것저것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념을, 그거 했었는데, 자꾸 어디 갔을까? 여기 있다.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 지난 시간에 한번 하긴 했는데, 이게 좀 급하게 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여기 잠깐 큰 틀만 빠르게 복습을 잠깐 해줄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게 있다. 변이. 자, 이 변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뭐가 변하는 걸 변이라고 해준다? 이거는 유전자 변이를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이는 우리가 흔히 자, 유전자의 변이, 요거를 변이야 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유전자 변이라고 하는 게 꼭 없던 유전자가 갑자기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어떤 집단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 둔산동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 있어. 인간의 집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봐봐. 이 공간 안에 있는 유전자 풀은 존재하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서로 뭐 할 수 있다?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걸 우리는 유전자 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돌연 변이가 나타났어,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 변이 자체가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구성이 뭐한 거, 다른 거, 이거를 유전자 변이라는 표현을 써준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 유전자 변이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게 여러분 생식 세포 분열, 요게 일어날 때 유전자 변이가 나타난다. 이 생식세포 분열이 뭔지 알죠? 이걸 우리가 감수 분열이야, 어렸을 때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분열이야 라고 해서. 알겠지, 그치? 자, 여러분, 이 생식세포 분열은 감수 분열이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 요거랑 이제 대응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여러분, 체세포 분열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상처가 생겼어. 그러면 그 상처 난 데가 이제 아물잖아. 여기에 새로운 세포들이 재생을 하잖아요. 맞지, 그치? 근데 이런 세포들이 재생할 때는 그냥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갖는 세포들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만약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세포 일부를 살짝 내가 채취를 해서 그 안에 드는 핵을 하나 꺼내. 그 핵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어떤 수정란 같은 게 하나 있다고 가정해봐. 또는 난자 같은 게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난자 핵을 빼고 그 난자 핵 대신에 여러분의 체세포 핵을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 전기적인 자극을 살짝 줘. 그럼 얘가 난자가 착각을 해. 자기가 수정이 됐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착상을 시켜서 아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바로 인간 복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호진이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일부를 채취를 해서 그 핵을 가지고
만약에 인간을 만들었다, 새로 태아를. 그리고 호진이랑 완벽하게 100% 똑같은 유전자를 갖는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물론 이거는 불법이야. 하면 안 돼. 인간은 복제하는 건 불법이야, 여러분. 알겠죠? 근데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유전자가 다르질 않으니까 이런 건 유전자 변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동물이 있는데 수컷과 암컷이 있다. 그럼 수컷에서 생식세포 분열해서 정자를 만들고, 암컷은 생식세포 분열 난자를 만들잖아요. 이 정자란 난자가 수정을 하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이때 내가 만약에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가지고 올 때 아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오고, 엄마한테서도 유전자를 일부만 가지고 오고, 일부 유전자를 가지고 온 게 새로운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빠, 엄마 유전자와는 전혀 다른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응? 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 엄마에서 없던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 나타나고 그럴 때도 있기도 해. 응? 무슨 알겠지, 그치? 아니면 유전적인 질병이 있던 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예로, 만약에 엄마가 쌍꺼풀이 있고 아빠는 쌍꺼풀이 없어. 근데 원래 쌍꺼풀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더 우성이야. 무슨 알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아빠는, 자, 그냥 20알 가정해볼게.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가 없어. 외꺼풀 유전자만 갖고 있는 거야. 엄마는 쌍꺼풀 유전자랑 외꺼풀 유전자를 만약 같이 가지고 있어. 무슨 이해했지, 그지? 자, 자손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있잖아. 다 쌍꺼풀이 없는 애만 만들어질 수도 있어. 또는 전부 다 쌍꺼풀이 있는 아이들만 태어날 수도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만약에 20알만 올 테고 엄마한테서 라자알과 20알이 같이 오니까, 만약에 엄마한테서 라자를 받았다면 그러면 쌍꺼풀이 있는 아이가 태어날 거고, 외꺼풀이 있는 것만 갖고 태어나면 걔는 쌍꺼풀이 없는 게 태어나는 거고. 무슨 알겠지, 그치? 이렇게 조합이 달라지는 걸, 이런 것들 다 유전자 변이야 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생식세포, 우리가 이런 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그치? 이렇게 자손을 만드는 걸 유성, 생식,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 됐죠? 자, 이런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개체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요. 자, 물론 이거를 인간에 좀 대입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만약 여러분 동물들로 이제 대입을 하게 된다면, 자, 개체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유전자 변이를 개체 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개체 변이라고 하는 게 개체마다 유전자가 뭐하다? 다르다. 이걸 이제 개체 변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과잉 생산을 했어요, 여러분. 과잉 생산. 새끼를 너무 많이 낳은 거야, 동물들이.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가 뭐를 하겠죠, 여러분? 생존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살아남게 될 거다. 알겠죠? 서로 이제 생존 경쟁은 먹이를 가지고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서식지를 가지고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하죠. 예를 들면 어떤 환경에서는 만약에 힘을 잘 쓰는 개체가, 그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약 어떤 환경에서는 오히려 덩치가 큰 개체보다 덩치가 작은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 환경 자체가 되게 막 열악해. 만약 개체가 몸집이 너무 크면 자신의 그 체온을 일정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고생대나 이럴 때는 곤충들이 크기가 엄청 컸단 말이야. 막 잠자리도 머리가 막 사람 대가리만 하고, 날개 피면 막 1m가 넘고 엄청 징그러웠었겠지, 그치?
근데 지금 잠자리도 되게 작잖아요. 예전에는 개미나 이런 것도 엄청 컸었는데 지금 개미는 되게 작은 개미들도 되게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몸집이 큰 개체가 유리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몸집이 작은 개체들이 더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반도에 사는 대부분의 개미들은 덩치가 작은 개미들이 많지. 왜냐면 걔네가 그 사이즈가 생존하기에 좀 더 유리하니까 작은 개체들이 많이 남아서 걔네끼리 또 번식을 하니까 결국은 크기가 작은 애들만 남게 되는. 근데 모든 지역이 다 작은 애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호주나 막 이런 데 가보면 말도 안 되게 큰, 덩치 큰 것들도 되게 많잖아. 그치?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유전자가 유리해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어.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얘네끼리 생존 경쟁을 해서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한 애들이 살아남는데 이걸 우리가 적자 생존이다 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이런 걸 자연 선택됐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다. 괜찮죠? 그치? 그래서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관련된 예시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이제 기린 같은 것도 이제 예를 많이 들죠. 자연 선택설 할 때 기린이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 자, 어떤 기린은 목이 긴 것도 있고 어떤 애들 목이 짧은 것도 있더라. 그죠? 얘네가 먹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목이 긴 기린이 먹을 게 더 많아서 목이 긴 애들이 살아남았고 그런 애들끼리 나중에 번식을 하니까 자손들이 다 목이 긴 기린들만 남게 됐다. 이런 개념.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핀치새가 있어서 핀치새. 자, 이거는 갈라파고스 군도에 또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핀치새가 있는데 핀치는 일종의 그냥 그 지역에 사는 텃새라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로 얘기하면 참새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무슨 알겠지? 그지? 그냥 참새 같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섬마다 먹이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섬은 먹을 게 선인장밖에 없어. 근데 선인장을 먹으려면 이 부리가 좀 뭐한 애들이 좀 유리하겠죠? 길쭉한 애들이 더 유리할 거야. 안 그러면 가시에 막 찔리고 막 이러니까.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사는 새들은 부리가 좀 길고, 부리가 좀 얇고,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사는 핀치 새들은 부리가 길쭉길쭉한 애들이 많더라. 이런 식으로. 아니 어떤 지역은 먹이가 딱딱한 씨앗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그 딱딱한 씨앗이나 딱딱한 열매를 깨물어서 먹어야 되니까 부리가 두껍고 부리가 좀 단단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주로 살아남고 어떤 데는 먹을 게 막 곤충 같은 종류밖에 주로 없어. 그러니까 곤충을 잡기에 유리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주로 그때는 살아남겠죠. 그런 식으로 환경에 따라서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이 달라지더라. 이런 거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난 모양 적혈구 이걸 우리가 겸형적혈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원래 여러분 자 모세혈관이 생각보다 되게 가늘어요. 여기에 이제 적혈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이런 적혈구들은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원래 정상적인 적혈구는 산소랑 되게 많이 결합을 해요. 여러분, 적혈구 하나가 산소를 몇 개나 운반할 수 있는지 혹시 알아요? 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4개, 최대한 4개까지 운반할 수가 있는데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이 몇 개가 들어있냐면 2억 8천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 하나가 산소를 최대한 많이 옮기면 2억 8천만 개 4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1억 개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혈구 하나가 운반할 산소 분자가 10억 개가 넘어가요. 되게 많이 운반을 합니다. 알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 이 적혈구 모양이 자, 남모양 적혈구는 이렇게 약간 초승달 모양처럼 적혈구가 막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런 애들은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산소 제대로 운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동글동글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엉겨붙고 막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죠. 혈관이 막혀버리면.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애들이 생존에 일반적으로는 훨씬 불리한 상황인 건데, 자, 우리가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자, 이 말라리아, 이 모기에 물렸을 때, 그 모기 침샘에서 나오는 병원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병원충 때문에 감염이 되는 건데, 이 말라리아 병원충이 정상적인 적혈구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정상적인 적혈구들도 이렇게 감염을 시키는 거야. 이 정상적인 적혈구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막 고열에 시달리고 적혈구가 파괴가 되니까 이거를 빨리 피를 빼고 새로운 피를 계속 바꿔줘야 돼, 여러분. 알겠죠? 그죠? 이거 되게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말라리아 모기 같은 거 잘못 물리고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자, 이 남모양 적혈구에는 이 말라리아 병원충이 잘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얘는 말라리아 모기에 물렸는데도 감염이 잘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요거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애들이 말라리아 말라리아 병이 있잖아, 그죠? 이 말라리아 모기가 좀 많은 데서는 오히려 얘네가 더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따라서 유리한 정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물론 얘가 훨씬 더 불리하지만 오히려 말라리아 모기가 많은 곳에서는 얘가 오히려 생존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괜찮지? 자, 오케이. 자, 다음 여러분 네 번째는 항생제 내성 세균.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이렇게 세균들이 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세균이 이거 흰색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애들이고요. 항생제 내성 있는 세균은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항생제를 썼더니 얘가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진 거야. 괜찮지, 그렇지? 얘는 하나는 살아남은 게 있어. 자, 여러분, 이 상태로 얘네가 번식을 해요. 자, 얘네가 이제 번식을 하면 자, 어떻게 되느냐?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애들 이것도 2개가 됐고, 아이고, 이것도 이제 2개가 됐고, 자, 그 다음 항생제 내성 있는 애들 있잖아. 항생제 내성 있는 애들도 요것도 2개가 됐어. 얘도 2개가 됐고. 그럼 봐봐, 여러분. 지금 얘랑 비율 좀 잠깐 볼게요. 아니, 아까는 항생제 내성 있는 게 전체 몇 프로밖에 안 됐었는데 20%밖에 안 됐죠. 이제 몇 프로가 됐어, 여러분? 이제 50%가 되는 거야. 내성 있는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슨 말 이해하셨죠? 자, 요번에 자, 항생제를 한 번 더 썼다라고 가정해 볼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항생제를 쓰고 요 과정은 이제 증식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여기 증식. 자, 항생제 또 쓰면 여러분 요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자, 얘도 죽고 요거 하나만 더 죽일게요, 그냥. 더 많이 죽이면 안 되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거 하나가 이렇게 더 사라졌어. 그럼 이 자체로 또 이제 증식을 해보는 거야. 얘를 증식을 해봐, 여러분. 그러면 그냥 흰색은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이 몇 개가 되고 2개가 되고 파란색은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남은 거를 다 2배씩 늘린다고 생각하면 돼. 증식을 시켰을 때 같은 비율로 늘어나니까. 이해가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내성 있는 게 20%밖에 안 됐다? 여기 내성 있는 게 몇 프로가 되고 여러분? 50%가 되죠. 그럼 여긴 내성 있는 게 다 해서 지금 몇 개 중에 6개, 4개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죠? 3분의 2니까 퍼센테이지가 3분의 몇 프로? 3분의 200%까지 올라가는 거야. 점점 내성세균의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뭐합니까? 점점 커지게 되죠. 설마 이해하셨죠? 만약 여기서도 나중에 또 하나가 또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비율이 더 커지겠죠. 나중에 마저 다 죽으면 그때는 뭐만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들만 남아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설마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케이. 자, 이거는 항생제라고 하는 외부 환경 때문에, 그치?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차지하는 뭐가? 비율이 커지는 거. 어떻게 보면 얘네가 유전자가 얘가 달라서 항생제라는 환경에 얘가 더 생존에 좀 더 뭐한 상태? 유리한 상태. 무슨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항생제라는 예시를 들긴 했지만 결국은 이게 유전자 변이에 따른 자연 선택이 되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무슨 이야기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죠? 지난 개념까지 요건 다 했고, 우리 여러분, 여기 4페이지의 문제는 요거 안 풀어봤죠? 여기 시간이 없어서, 그치? 여러분도 아직 안 풀렸죠, 여기?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1번. 자, 같은 종이었던 핀치는 부리 모양이 다른 변이가 있었다. 자, 핀치들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여러 섬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각 섬의 먹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부리를 가진 개체들이 자, 이런 자연 선택되는 거죠. 자연 선택돼서 서로 다른 종의 핀치로 진화했다. 됐죠, 여러분?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자,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 변이로 나타나는데 이런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어서 오히려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 선택된다. 괜찮죠? 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쓰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돼서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이 되게 된다. 괜찮죠? 자, 스텝 2 보겠습니다. 자, 남모양 적혈구는 일반적으로 생존에 일반적으로 유리하진 않아요. 자, 핀치가 갈라파고스 제도에 여러 섬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자연 선택된 직접적인 원인은 먹이입니다. 맞죠? 그죠?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항생제의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점 증가합니다. 감소가 아니라.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자연 선택돼서 자손에게 유전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스텝 3. 자, 빨간색 도화지 위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의 4가지 색깔의 과자를 각각 10개씩 올려놓고 잘 섞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과자를 젓가락으로 한 개 집어서 도화지 밖으로 꺼냅니다. 이거를 15번 반복을 했대요. 도화지 위에 남은 과자 개수를 색깔별로 센 다음 표에 기록을 하고 이후 남은 과자 색깔 비율에 맞춰서 총 15개 과자를 추가하고 잘 섞습니다. 과정 2, 3을 2회도 반복을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빨간색 도화지를 초록색 도화지로 바꾸고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빨간색 도화지 위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래도 눈에 제일 잘 띄는 게 누구겠어요? 바탕이 빨간색이니까 일단은 안 띄는 건 알겠죠? 빨간색. 그죠? 일단은 빨간색 눈에 안 띄겠죠? 이 실험이 무슨 실험 하는 건지 알겠어요? 항생제 내성 세균이랑 약간 느낌 비슷하다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도화지에서는 빨간색이 뭐가 되는 거죠? 항생제 내성 세균이 되는 거고
다른 애들이 내성이 없는 세균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주황색도 붉은 느낌이 있으니까 눈에 잘 안 띄겠죠. 그치? 아무래도 초록색 이런 애들 눈에 좀 잘 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바로 보이는 걸 젓가락으로 뺀다 라고 생각하면 초록색이 먼저 막 골라내지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쵸? 자, 볼까요? 자, 과정 1에서 과자의 색깔이 각기 다른 것은 개체수의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자를 도화지 밖으로 꺼내는 것은 포식자 등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색깔별로 남은 과자의 비율에 맞춰서 과자를 추가하는 것은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유전자를 남기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자, 과정 후에서 도화지 색깔을 바꾸는 건 이거는 환경이 변화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치? 횟수를 반복할수록 도화지 위에 남아있는 과자 중 도화지와 비슷한 색깔의 과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게 될 겁니다. 눈에 잘 안 띄니까. 응? 괜찮지? 그치? 오케이. 자, 환경에 따라 특정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더 잘 살아남고 살아남은 개체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돼서 그 형질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서 이제 암기 노트를 한번 가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암기 노트 아직 안 돼 있죠?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여러분. 요거 암기 노트 좀 빨리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다들 다 시험범위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빈칸 채우고 4페이지, 5페이지 여러분 7페이지까지 해야 됩니다.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먼저 생물 다양성 두께가 자, 볼게요, 여러분. 이 생물 다양성에는 크게 뭐뭐 들어가냐면 첫 번째가 유전적 다양성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응? 알겠지? 일단 큰 틀만 먼저 잡아줄게.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 두 번째가 종 다양성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갑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이 유전적, 종, 생태계 이게 다 셋 다 뭐 할 때? 이게 좀 다양할 때. 그만큼 생물의 다양성도 뭐 하겠다? 더 크겠다. 그 의미가 되는 건데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부터 들어갑니다. 유전적 다양성은요,
같은 종 안에서 개체마다 유전자 구성이 서로 뭐한 거? 다른 거. 그걸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을 예를 들면 사람마다 뭐가 다 달라. 지문이 다 다르죠. 그걸로 어떤 사람인지 특정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유전적 다양성에 들어가죠. 응? 무슨 알겠지, 그치? 만약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무당벌레마다 이 등에 있는 무늬가 다 틀려요. 그런 것도 다 유전적 다양성에 대주는 거야. 무슨 알겠죠, 그죠? 뭐 불가사리 같은 것들도 생김새가 조금씩은 다 다르고. 만약 얼룩말 같은 경우는 그 줄무늬 있잖아. 얼룩말의 줄무늬도 개체마다 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알겠지? 그치? 그런 것들이 다 유전적 다양성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니 뭐 얼룩말의 줄무늬가 다양한 게 그게 뭐가 중요할까 싶잖아. 그죠? 사실은 그쵸. 뭐 그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거나 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나나 같은 애들이 있어요. 원래 바나나가 사실은 유전적으로 좀 다양한 품종들이 원래는 존재를 해요. 어떤 바나나들이 있잖아. 크기도 되게 작고, 그리고 단맛도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안에 씨앗이 되게 많은 바나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 그런 바나나를 시중에서 판다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안 사 먹겠죠. 단맛도 없고, 먹을 때마다 계속 씨앗이 계속 있으니까, 그지? 씨앗을 뱉어내도 너무 불편하고.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바나나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바나나들은 대부분 씨앗을 본 적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단맛도 강하고 크기도 꽤 크고 그렇죠? 봐봐 여러분.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바나나가 유전자 다양성에 들어가느냐? 사실은 이 바나나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바나나의 품종이 다 똑같아요. 바나나는 여러분 얘네는 무성생식을 합니다. 그냥 줄기를 잘라가지고 옆에 땅에 꽂아두면 거기서 뿌리가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바나나 나무가 되고 거기서 바나나 열매가 열립니다. 유전적으로 다 동일해요. 만약 여기에 심각한 유전병이 하나가 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재배지에 있는 바나나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알겠죠? 그죠? 얘네가 유전적으로 뭐 하다 보니까 동일하다 보니까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또는 질병이 만약에 돌았을 때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만약 얘네가 유전자적으로 서로 다르다면 누군가는 어떤 바나나 나무는 살아남는 것도 있을 텐데 얘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죠? 이런 게 은근히 많아요. 특히 인간들이 식량으로 사용하는 게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감자 같은 거. 막 감자 같은 것도 밑에 열매가 좀 감자가 좀 많이 달리고 크기도 좀 크고 그렇잖아, 그지? 물을 많이 안 줘도 막 잘 살아남고 그런 감자들을 주로 그런 품종을 주로 심겠죠. 대부분 감자 여러분 혹시 심는 거 본 적 있어요? 감자를 자르잖아. 싹인데 잘라서 일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땅에다 심으면 거기서 또 싹이 나오고 그 감자가 엄청 많이 또 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같은 걸 쓰는 거잖아. 이것도 무성생식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병이 없으면, 그지? 뭐 질병이라는 게 돌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질병 같은 게 한번 돌기 시작을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옛날에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감자가, 그지? 병 때문에 감자가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때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기근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재배를 하고 식량으로 만들 때 이게 더 편한 것 같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알겠지? 그지?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를 하는 게 길게 보면 더 좋다는 거죠.
무슨 알겠지, 그치? 자,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번에는 종 다양성인데요.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원래 종의 정의를 좀 알고 있어야죠. 생식 능력이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 이게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배를 통해서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생식 능력이 있을 때만 같은 종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자랑 호랑이 사이에 새끼가 태어나기도 해요. 라이고 막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라이고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랑 호랑이는 같은 종이 아닌 거죠.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럼 봐봐 여러분. 이 종 다양성이 크려면 첫 번째는 이제 종이 다양해야 되겠죠. 그죠? 종의 다양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의 종류가 좀 많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종들이요, 좀 개체수가 어느 정도 균일했으면 좋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자, 이런 군집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이 있는데, 자, 동그란 종은 하나밖에 없고, 별표 종은 되게 많아. 이렇게. 그 다음, 뭐, 세모도 하나가 있고, 만약에 이런 집단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는 지금 종의 종류는 몇 가지는 맞아? 세 가지는 맞죠. 근데 별만 너무 많아. 이런 건 종의 다양성이 크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이게 종의 다양성이 더 크려면 동그라미도 물론 아주 똑같을 필요까지는 없어도 알겠죠, 그죠? 얘네가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이런 걸 종의 다양성이 더 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 크려면 일단은 종의 종류가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환경 내에서 이 종들이 물론 똑같이 존재할 필요는 없지만 다 같이 개체수가 많은 게 그게 종 다양성이 뭐한 거? 더 큰 거라고 해준다는 거. 우선 알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종은 요 살짝 조금만 더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종, 소, 과, 모, 강, 문, 개. 이게 여러분 생물을 나누는 단위예요. 이게 들어본 적 있잖아요. 종속, 과, 목, 강, 문, 개. 그치? 만약 사람을 예를 들면 사람은 사람종, 사람속, 사람과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자, 목도 여러분 사람 목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강은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 여기는 포유강, 포유류니까 사람. 자, 사람은 척추동물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척추, 동물, 문, 그리고 무슨 개, 동물, 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죠? 우리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쌤, 사람은 흑인종, 백인종은 종이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건 종이 같은 거고요. 그런 건 아종 또는 품종이 다르다라고 해주면 돼요. 같은 종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외국인끼리 서로 결혼을 하더라도, 그치? 사에서 태어난 아이가 또 자손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알겠죠? 이거는 같은 종이지 다른 종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품종은 종보다 조금 더 작은 단계라고 봐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요거 흐름은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 개를 있잖아, 여러분. 자, 이렇게 개를 5개로 보통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생물의 5개 분류라는 표현을 쓰죠. 자, 여기에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핵생물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원생생물 다음 여기는 동물계 다음 식물계 그리고 균계
이렇게 5개로 나눕니다. 개를. 자, 이 원핵생물과 이 원생생물의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잘라서 자, 여기는 진핵이고요. 얘네는 진핵생물이고 요거는 원핵생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핵생물과 진핵생물. 여러분 혹시 원핵과 진핵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원핵은 핵막이 없어요. 진핵은 핵막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1학기 때 그 세포랑 관련된 공부해봤지. 핵막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핵생물은 그런 핵막이 없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 면발이 냄비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 그런 건 진핵인 거죠. 라면을 먹으려고 갖고 오다가 이거를 거실 바닥에 흘렸어. 그러면 바닥에 막 촥 풀어져 있잖아, 면발이. 그런 게 원핵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틀에 담겨져 있지 않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건 원핵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건 진핵이라고 불러주는 건데 여러분 이 원생생물은 진핵은 진핵인데 너무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 너무 작아. 막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여. 그런 애들이 원생생물이라고 봐주면 돼요. 이 원생생물에는 크기가 조금 작은 애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물론 다세포도 있기도 해. 근데 이제 구조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든지 이러면 원생생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뭐 동물계, 식물계 알 때 균계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버섯, 곰팡이 이런 애들은 균계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알겠죠, 그죠? 개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구나. 그냥 큰 틀만 좀 잡아 놓으세요. 종이 어떤 느낌인지만 보게.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긴 합니다. 혹시나 해서 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생태계 다양성으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자, 생태계 다양성. 자, 생태계는 말 그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냐, 아니면 호수냐, 아니면 갯벌에 사느냐, 그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원에 사는가, 뭐 늪지 막 이런 데 사는 생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아니면 뭐 사막 이런 데 사는 애들도 있을 거고 사실은 생태계가 매우 다양하죠. 생태계가 다양하다 보니까 주어지는 환경도 다 다를 거고 거기에 적응하는 생물체들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당연히 생물의 다양성도 뭐 하겠다? 더 커지겠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생물이 다양하려면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되고 종이 다양해야 되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의 다양성 그만큼 뭐한다? 더 커진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지? 선생님, 근데 이런 다양성을 꼭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여러분 꼭 지켜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먹이 사슬이나 먹이 그물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다 개간을 해서 논으로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다 이제 벼를 막 키워. 근데 원래는 벼가 있어 이제 메뚜기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원래 살 수 있는데 벼를 잘 키우려고 농약을 막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메뚜기가 다 죽겠죠. 만약에 여러분 개구리가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개구리의 먹이가 메뚜기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메뚜기가 다 죽어버리면 개구리도 다 죽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물론 뱀이 꼭 개구리 먹는 건 아닌데 만약 그 환경에는 만약 먹이가 개구리밖에 없어서 뱀 먹이가 그럼 뱀도 다 죽겠죠. 그렇지? 만약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는데 뱀이 없으면 독수리도 죽겠죠. 이해가죠, 그죠? 쌤, 개구리나 뱀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괜찮아, 그지? 근데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 그물 자체가. 무슨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생물의 다양성에 또 좀 더 느낌 오게 하려면 자, 생물 자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물 자원. 그러니까 생물을 가지고 인간이 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 섬유예요. 섬유. 섬유에 어떤 게 있냐면 봐봐 목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튼. 이것도 사실 생물로부터 얻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 비단. 비단은 우리가 이제 견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에고치에서 비단을 얻죠. 그치? 이런 것들 뭐 이거 말도 많죠. 뭐 섬유가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다 섬유가 되겠죠. 꼭 식물에서만 얻는 것도 아니에요. 모직 뭐 이런 거. 자, 모직은 양털 이런 데서도 얻으니까. 그렇죠. 이런 게 다 생물 자원에 다 들어가는 거죠.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여러분, 섬유뿐만 아니라, 당연히, 물론 식량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많겠죠.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 의약품. 여러분, 약을 만드는 것도 생물 자원으로 얻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진통제가 있어요. 진통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아스피린은 자, 어디에서 여러분 추출한 물질이랑 같냐면 버드나무 껍질. 버드나무 껍질에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 물질하고 동일한 게 들어갑니다. 원래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진통제를 만들어줘요. 알겠죠? 그리고 살리실산과 메탄올을 가지고는 붙이는 파스를 만들어요. 알겠죠? 이런 데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항생제가 있어요. 우리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이야.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이다. 여러분 이거는 페니실린은 어디에서 이거는 푸른 곰팡이. 푸른 곰팡이 추출물에서 여러분 최초의 항생제를 만든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다 생물로부터 다 얻은 것들이잖아요.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런 애들은 뭐 다른 거랑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게 종과 종이 서로 다 이게 유연하게 서로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을 지켜줘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애들도 종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지, 그치? 지금 이게 일부만 한 거지. 여러분. 이거 말고도 많죠. 그죠? 이거 말도 많죠, 여러분. 자, 그럼 얘네를, 그럼 어떨 때 여러분 생태계나, 자, 이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생물 다양성, 이게 이제 감소하는 원인. 자,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요, 서식지 파괴예요. 서식지 파괴 및 서식지 단편화. 요게 생물 다양성을 가장 많이 감소시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여러분, 서식지 파괴에 들어가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여러분. 갯벌을 없애고 거기다가 막 모래랑 흙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그죠? 간척 사업을 했다. 땅은 넓어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갯벌이 사라지니까 원래 갯벌에 살아갈 수 있는 생물 중에 엄청 다양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갯벌이 넓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이렇게 넓은 갯벌지를 갖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 서식지의 단편화는 어떤 거냐면 원래 산이 있었는데 산에다가 고속도로를 내버린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원래는 지역이 이렇게 지역이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내버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단절이 돼버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생물 종들과 여기 있는 생물 종들이 뭐가 안 되잖아요. 왕래가 안 되죠. 무슨 알겠지, 그치? 이런 게 바로 서식지 단편화로 하는. 괜찮죠? 됐죠,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 외래종 유입, 외래종. 이 외래종에는 여러분 혹시 아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블루길, 물고기예요. 베스, 얘도 물고기입니다. 블루길 베스 같은 경우는 낚시할 때 손맛 좀 좋으려고 그 저수지나 이런 데 막 풀어놓고 했는데 얘네가 다른 우리 원래 토종 물고기들 있잖아. 이 토종 물고기들 하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뭐 식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자리공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뭐 개구리, 황소개구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런 황소개구리 이런 것들도 다 외래종이 되는 거죠. 무슨 알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생물 다양성 감소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래는 세 번째는 자 무분별한 호획 및 남획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되겠죠.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여러분 뱀이나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좀 많이 없어졌죠. 그지? 뭐 요즘 뭐 사람들이 뭐 뱀을 먹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뱀도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나 봐. 그지? 그 몸에 좋다고 뱀 같은 것도 많이 잡아먹고 그죠? 그 막 예전에 지금 뭐 호랑이 같은 경우도 옛날에 거의 일제시대나 이럴 때 거의 다 멸종시키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지? 막 담비 막 이런 거 막, 이런 것도 이제 그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털 같은 거 이런 거 얻으려고 그런 게 다 무분별한 포획이나 남획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죠. 뭐. 그 막 섬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새는 새인데 몸집은 되게 큰데 날지 못하는 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애들은 뭐 딱 잡아먹히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인간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 막 사냥해서 뭐 잡아먹고 하고 하니까 뭐 에뮤 막 이런 새 같은 거 막 되게 크고 날지 못하는 새가 거의 뭐 지금 아예 없죠. 막 다 멸종해가지고 그지? 그런 것처럼. 자 이런 게 바로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 얘네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뭐 개인적인 노력 이런 것도 들어가고 두 번째는 사회, 국가적 노력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국제적인 노력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개인적인 노력은 그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지키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지? 뭐 자기가 키우던 애완동물이나 이런 거 함부로 키우기 싫다고 그냥 하천에 버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 거고, 그지? 괜히 그냥 재미삼아 지나가는 동물 같은 거 하나씩 잡아서 죽여보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지? 이런 거. 이 사회 국가적인 노력에는 여러분,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그게 좀 많이 나와요. 자, 생태 통로. 이 생태 통로라고 하는 거는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위에 육교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진짜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라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라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알겠지? 안 그러면 막 로드킬 당하고 막 애들 막 그러니까 그지? 도로로 다니지 말고 그 윗길로 다니라고 이렇게 만든 그런 거 생태 통로라고 하면 되겠죠? 뭐 사회부 좀 이따 한번 예시는 몇 가지 보도록 하고 이 국제적인 노력은 협약이야, 협약. 그래서 만약에 습지를 보호하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람사르 협약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람사르 협약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런 거 하나 잡아주시고 일반적으로 사회국가적 노력에는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생태통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국제적인 협약은 람사르 협약, 요 습지 보존하는 거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책을 한번 볼게요. 이제 큰 틀 한번 다 잡아봤고 여러분. 자,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종의 다양성은 생물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생물 종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해줍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스텝 1. 자, 같은 생물종이라도 유전자의 차이가 있어서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생물 종의 수가 많을수록 각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은 높다. 자,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생물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자, 다음 같은 종이라도 무늬, 색깔이 다른 건 유전자 다양성 괜찮죠. 자, 생물 다양성이 낮을수록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아닙니다. 반대가 되겠죠. 자, 스텝 3. 자, 종 다양성이 높은 곳은 어디인가? 자, 여러분 지금 보면 가지역은 이거 종 A, B, C, D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C가 가지역은 3개나 4개나 들어있네요. 그죠? 근데 나이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좀 더 고르게 분포하고 있잖아. 가가 좀 더 고르게 분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가 더 종 다양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여러분 뒤로 가서 자, 생물 다양성, 생물 자원, 뭐 의식주랑 관련된 거, 의약품과 관련된 거, 뭐 이것저것 쭉 나와 있는데 쌤이 아까 예를 들어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버드나무, 이거는 진통제랑 관련이 있다. 푸른 곰팡이, 이거는 항생제랑 관련이 있다.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자,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 불법 포획과 남해, 그리고 외래 생물의 유입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도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에 자, 생물 다양성 보존, 개인적인 노력, 뭐 사회 국가적인 노력, 국제적 노력 이렇게 있는데 아까 사회 국가적 노력은 여러분 생태 통로 이런 거 하나 꼭 기억 좀 해 두시고 그다음 국제적 노력에는 람사르 협약 이런 거는 꼭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 괜찮지, 그지? 오케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스텝 1.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을 생물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물 자원인 뭐에서 페니실린의 원료로 얻는 거는 푸른 곰팡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산을 허물 때에는 생태 통로를 만들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분리되는 걸 막아야겠다. 자,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이거는 람사르 협약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람사르. 자, 스텝 2.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자원은 더 풍부해지겠죠. 생물 자원이 목화, 누에고치를 가지고 섬유를 만들고요. 농경지를 습지로 보관하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게 증가하겠죠.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라는 거. 자, 버드나무 껍질에서 진통제를 만드는 원료를 얻습니다. 자, 스텝 3. 자, 가와 나중 서식지의 총 면적이 더 넓은 곳은 어디인가? 당연히 가가 더 넓죠. 그렇지? 가가 더 넓어요. 자, 이거는 90해도 94, 36밖에 안 되니까 가가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가와 나중 생물종의 이동을 제한해서 고립되기 쉬운 곳은 당연히 나죠, 나. 그죠? 그 다음 생물 다양성 유지하기 유리한 곳은 당연히 가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이거는 블루길에 대한 자료입니다.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블루길은 식량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국에 도입된 생물인데 번식력과 생존력이 높고 어린 물고기나 새우를 닥친 대로 잡아먹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이런 걸 외래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외래종. 자, 3번. 자, 1800년대 아일랜드는 품종 개량을 해서 얻은 동일한 종류의 감자만을 키우고 있었는데 1847년 감자의 마른병이 유행해서 모든 감자가 죽었고 150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게 됐다. 엄청나죠?
그지 여러분. 감자의 마늘병의 유행으로 당시 재배하던 감자가 모두 죽게 된 것은 품종 개량을 얻은 동일한 품종만을 잡종 재배해서 뭐가 낮아져서 여러분?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나타난 현상이다. 괜찮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로 가셔서 자, 암기 노트 이번에 근데 숙제가 은근히 많네. 그죠? 이 책에 있는 거 다 풀어야 되잖아요. 뭐지? 오이 좀 많네요. 그래도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암기 노트 요거 생물 다양성과 보전 이거 빨리 한번 해볼게요. 화장실 갔다 오면 지금 얼른 갔다 오고 나서 해.